1945년 1월 소련은 독일의 통치하에 있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자유를 주었다. 폴란드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들의 휴식처였던 잠코비 광장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반년 후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은 우크라이나 남쪽에 위치한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만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세계의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1년 후 처칠은 유럽 대륙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고 말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굳건하게 닫힌 철의 장막을 지나갈 수 없게 됐고 세계는 동방과 서방으로 양분됐다. 그 후 60년이 흘렀다. 세계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반파시즘 투쟁의 승리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얄타에서 강대국들이 모여 세계의 질서를 논의하던 시대는 옛 얘기가 됐다. 모스크바는 60여 개국의 국가 원수와 정치인들을 초청했다. 하지만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60년 전 이곳에서 싸웠던 2600명의 참전 용사들이었다.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потерял за эти годы войны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своих граждан.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펼쳤던 각국의 정상들, 온갖 순환을 겪은 늙은 병사들, 이들이 한 공간에 모였다. 이 순간 역사는 다시 되살아났다. 과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성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과거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 또한 세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없다. 지난 500여 년의 세월 동안 시비가 교차했던 세계 대국들의 흥망성쇠,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1492년 10월 12일) 이날 대서양의 해상왕 콜럼버스의 선박이 꿈에도 그리던 신대륙에 도착했다. 대륙을 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유럽의 항해가들이 개척한 신항로는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은 잠잠하던 바다의 파도를 일으켰다. 재물에 대한 뜨거운 욕망과 무기를 가득 실은 배를 이끌고 대국의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강대국의 역사가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시작됐다. 국가 간의 견제와 융합 그리고 충돌이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세계의 강대국, 그 첫 번째 기회는 강한 단결력을 가진 국가에게 돌아갔다. 葡萄牙和西班牙最早的形成了民族国家，那么这个对于国家的发展来说呢是非常重要的，因为中世纪的欧洲它是非常分散的，无论是政治、经济、社会各个方面都是分裂的。可是民族国家形成之后呢，它就形成了一个统一的力量，而在这样的一个统一的力量的支持之下，国家就可以发展，而且很快就会变得强大。 You've got something which is
like when you put your two hands together, they become strong. And this was strength, which other countries didn't have because they were missing some of the fingers. 대국은 바다를 통해서 생겨나고 역사의 첫 장은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차지하게 된다. 엔리케 왕자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항해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포르투갈의 탐험은 외로운 모험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국가의 전략이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과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여왕 이사벨 1세는 평민이었던 콜럼버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여왕은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관에 박혀있던 보석을 팔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크고 빛나는 왕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세계의 지배자라는 승리의 월계관이 씌워졌다. 이렇듯 근대 세계사의 서막은 바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민족 국가와 해양 국가라는 장점만이 강대국의 유일한 조건이었을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소련,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대국 탄생의 수수께끼를 과연 풀 수 있을까? Anybody who suggests that there's one single factor is surely wrong. It has to be a combination of elements which come together. Это важные позиции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Тут целые такой кластеры понятий. Ну, понятно,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с слабой экономикой не может быть великой державой. To become a great country, a country needs to have economic success, political stability, and above all, mutual confidence and respect between the people and their leaders. Je pense que on ne peut pas vraiment être une grande puissance dans tous les sens du terme si l'on n'a pas cette dimension intellectuelle. There are other elements. You have to have a certain size and a certain ability, a certain military strengt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And you have to have a certain degree of internal unity. 所有的以前的国家崛起中的大国，都是因为它内部的国家制度的一个健全。所谓的一个国家的外部的崛起，实际上是它内部力量的一个外延。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각국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에 응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요인이다. 바로 그 나라의 문화가 대국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섹스피어를 잃으니 차라리 인도를 버리겠다고 말했다. 문학가 섹스피어의 작품은 영국 문화의 질을 높였다. 뉴턴의 법칙은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으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공했다. 이 위인들의 이름이 강대국을 향한 영국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었던 것이다. 프랑스 정신의 성지인 판테온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곳에는 72명의 위인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중 11명의 정치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사상가와 작가, 예술가와 과학자다. 프랑스는 우수한 문화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분명 문화의 힘은 대국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一个国家要崛起，
他思想得创新吧，对吧？如果全是老思想，这国家能崛起吗？崛起不了。那么思想创新的话，如果你思想都把你束缚住了，你能创新吗？创新不了。所以我想呢，就是在这个文化的作用在这里出现了。Kulturelle Faktoren, wie etwa ein hohes Bildungsniveau, das ist wichtig. Non, mais je pense que la question de l'influence mondiale d'une culture dépend très largement de la puissance économique. 대국의 조건 중 하나는 새로운 체제다. 17세기 당시 베이징 면적의 2배 반밖에 되지 않던 나라 네덜란드는 현대 금융과 상업 제도를 만들어 세계적인 상업 제국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사회의 자본을 모아서 집중 투자하는 데 성공했다. 뉴욕의 증권거래소보다 300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설립했고 오늘날 신용체제의 기본이 된 은행을 만들었다. 현대의 자본시장은 이렇게 탄생됐다. 영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시장 경제 방식의 폐단이 드러나게 되자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히든 카드를 던진다. 그 결과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세계를 제패하여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단 3나라밖에 없다고 말한다.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냈다. 학자들은 영국과 미국이 빠른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英国呢是最早的确立了现代的国家制度，比如说我们现在熟悉的内阁制啊，君主立宪制啊，两党制啊，政府对议会负责啊，等等这样的一套的政治制度呢，在英国都是最早的确立。这样的政治制度啊，能够使得这个国家长治久安，长久的保持一种稳定的状态，所以对经济的发展是有利的。 欧洲移民到了美国以后呢，就等于是在一个新大陆上头建立这是一个崭新的国家。那么这样的一个国家呢，它有一个至高无上的宪法，在这个宪法下面有一套很完整的法治的体系。通过这个权力制衡，相对来说呢，就推动了社会生产力的发展。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방식을 복제하거나 모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발 국가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1697년 러시아에서 건너온 청년들이 네덜란드 사르담의 조선소에 취직하게 된다. 그중 가장 뛰어났던 사람은 2m의 키의 거구 표터르라는 청년이었다. 기술자와 직공들이 실력을 인정했던 그는 러시아 황제 표터르 1세였다. 표터르 황제의 과감한 시도는 러시아를 강국의 길로 안내했다. 그는 러시아의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러시아와 유럽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국가 성장력의 차이 또한 좁혀지길 원했던 것이다. 시야를 넓히고 선진국가를 배우려는 자세는 후발 국가가 강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독일과 일본도 과거의 러시아처럼 강대국을 추월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었다.
하지만 그들이 구축한 사회체제와 그들이 걸어온 현대화의 길은 먼저 산업화를 실현했던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由国家来推动经济建设，像德国、日本、苏联，还有其他的一些20世纪的国家那样，可以说是后起的工业化国家的一个共同特点。因为这些国家大都是刚刚经历了国家重建，相对于社会力量，国家的力量比较强大。Ein zweiter Unterschied in Deutschland ist die Modernisierung zu einem großen Teil vom Staate her durch die Beamten angetrieben und geleitet worden, während in England und Amerika sehr viel mehr aus der Gesellschaft, aus den sozialen 现代化的过程，它是一个入流的过程，所以后发国家要起来，它得要入流。你不入流，你要落后。那么这个入流的过程当中，它必须要国家来主导。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없이 많고 그 힘의 비밀 속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다. 자국의 상황과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정확한 전략을 세운 국가만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역사는 항상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고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에게만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었다. 2차 대전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쟁 전의 대국이 여전히 강한 국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현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つまり日本が近代化することによって近代化ということは決して西ヨーロッパだけのことではなくて普遍的な内容これを持っているとこういうことにもなりますね。Чтобы быть современной мощной страной, нам нужно пройти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й пу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一个国家的崛起就是崛起成为一个现代国家，也就是实现现代化。近500年的历史已经充分证明了这一点，尤其是大国。 강대국이 탄생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 1494년, 그 누구도 세계의 크기를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해상 강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한 장의 계약서를 통해 세계를 나눠 가졌다. 대국의 탄생과 함께 나타난 것은 식민지의 확장과 토지 분할, 그리고 약탈이었다. 세상은 가끔씩 흑백 사진처럼 선명한 대비를 보이기도 한다. 조물주는 아프리카 지역에 풍부한 자연 자원을 주었지만 원주민들의 생활은 언제나 빈곤했다. 식민지에 대한 대국의 약탈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침략자는 그들에게 현대 문명을 가져다 주었지만 식민지의 국민들은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은 자국의 자원을 빼앗겼고 나라의 자존심을 잃었으며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약탈당했다. 대국이 세계를 제패해 나간 과정은 화려했지만 그 결말은 아름답지 않았다. 하나의 강대국이 탄생하기까지는 언제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영예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뒤따랐다. 怎么维持一个大国的过程是很相当不同的，相当艰苦的。那么怎么维持这个大国，每一个时代都不太一样。Number one power say is it's in our best interest, but really, guys, it's in your best interest
not to have the ladder shaken, not to have the table overturned. Let's just keep things as they are, and things will be pretty good. All great powers seek to create a world order that's in their interests. So they always, so to speak, contribute to world order. Indeed, it's the rising powers who try to upset the situation because they're trying to displace the old powers. 그동안 세계의 대국들은 이익을 위해서 세계 질서를 깨고 전쟁을 벌여왔다. 독일이 보여준 희비의 역사는 모든 강대국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의 강국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독일의 통일을 저지해왔다. 독일의 국력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유럽의 중부는 수세기 동안 불안한 삶을 계속해야 했다. (1871년) 독일은 반세기 동안의 노력 끝에 통일을 이루게 된다. 새롭게 탄생한 신흥대국 독일은 세력균형의 원칙을 지켰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빠른 발전을 이뤄갔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 제1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다. 이후 독일은 식민지를 약탈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참혹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꿈꿔온 국가의 끝은 그리 좋지 못했다. 무력을 통해서 정복과 약탈을 일삼은 나라의 말로 또한 그들의 희망과 정반대의 결과를 남겼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Spain tried that and failed. France tries that basically significantly under Napoleon, tries to create a world empire, and it fails to. Germany tries that most specifically under Hitler and loses out to the United States. Und vielleicht ist eine der Folgerungen daraus, dass keine Macht der Welt versuchen sollte, so etwas wie Kolonialherrschaft zu errichten. 어느 학자는 독일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거나 폭탄을 던지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때의 독일은 위대한 나라였다. 하지만 세계에 폭탄을 던졌을 때의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일으킨 폭군이었다. (1970년) 어느 날 독일은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이 화면은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2차 대전 중 나치에게 몰살당한 유대인에게 사죄를 하는 모습이다. 세계는 이때 독일의 새로운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희생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이 행위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영원히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없다. 대국의 흥망성쇠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규칙이다. 대국의 탄생, 대국의 성장, 그리고 대국의 쇠퇴는 쉽게 끝나지 않는 장편 드라마라고 말이다. 영국 수상 처칠은 회고록을 통해서 얄타 회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한쪽에는 거대한 소련의 곰이 앉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북아메리카의 야생소가 앉아있으며 그 중간에는 불쌍한 영국의 망아지가 앉아있다. Recognize that our presence in the world now, I think as long as we make that change, we're making the right kind of adjustment to the disappearance of the old empire. You can tell stories which are not entirely to the credit of the old empire.
20세기 영국의 패권은 몰락했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영국이 대국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영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00년 동안 벌어졌던 패권 다툼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대국, 그리고 미래의 대국을 목표로 하는 신흥국가는 21세기의 대국을 향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한다. (1955년) 모리타 아키오라는 일본 상인이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의 한 대기업은 그에게서 소형 라디오 10만 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 미국 기업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10만 대 주문은 미국과의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그에게 매우 큰 유혹이었다. 하지만 모리타 아키오는 이 거래를 포기했다. 그에게는 거래 그 자체보다는 자사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모리타 아키오가 고집하던 그 브랜드는 오늘날 소니로 성장했다. 만약 모리타 아키오의 소신이 없었다면 소니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을 치른 일본이 미국의 뒤를 이어서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소니와 같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일본 기업에 있었다. 60년 전 대국의 상징이 군사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종합적인 국력이 대국의 상징일 것이다. 60년 전 대국이 원한 것이 제국이었다면 오늘날 강대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세계 시장이다. 그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쟁력, 바로 최고의 과학기술력이다. Auf Dauer wird kein großes Land Weltmacht sein, nur weil es, sagen wir, billiger produziert, sondern nur, wenn es in diesem Land auch zu Innovationen kommt, ja, auch zu neuen Entwicklungen, zu neuen Ergebnissen und Produkten. Wenn also auch die sogenannten humanen Ressourcen, wie man das nennt, in dem Land so entwickelt sind, dass sie... Many people felt in the 1980s that the United States was in decline, and they looked at the decline of the steel industry or the heavy industries, and they said, see, the United States is finished. What they didn't realize is the Americans had a very competitive process for starting new compani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 the United States was essentially taking the lead in what's calle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e Information Revolution. 1945년 9월 6일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지 4일째 되던 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전쟁 피해 복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말했다. 오늘날에는 어떠한 국가도 세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룬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5개월 후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개발됐다. 이것은 제3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정보화 시대의 선두를 선점하게 된 미국은 20세기 후반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은 과학 연구와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액수는 다른 7개 선진국의 투자액을 합한 것과 같다고 한다. 미국이 가진 강한 힘 중 하나는 4천여 개가 넘는 대학과 7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다. 한 학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국민을 육성하지 못하는 국가는 진정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는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됐다. 오늘날의 세계는 2차 세계대전 후 60년 동안의 성장을 거쳐 정보화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In brief, I think we're dealing with a much more complex, interwoven, and in fact, interdependent world than was the case 100 or so years ago. The world, as they say, is getting smaller because of ease of travel and ease of communication. No country can exist by itself in isolation. As in an integrated global economy and society, the difference, there's no real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global interest. This includes things like global climate change or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ke SARS or HIV/AIDS or transnational terrorism. Il faut aussi être conscient que nous vivons dans un monde où chacun doit tenir compte de l'existence des autres. Le développement de la Chine doit tenir compte. 세계가 가까워진 만큼 모든 국가의 운명은 연결돼 있고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997년 발생한 동남아의 금융위기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대형 사건이었다. 이 금융위기는 개발도상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하룻밤 사이의 경제는 10년을 뒷걸음질 쳤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흉인 미국의 조지 소로스 기금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소로스 기금은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했고 한순간에 22억 달러를 잃었다. 20세기 말 세계의 경제는 한 세기의 끝을 맺고 있었다. 경제의 세계화라는 지혜로운 선택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바로 지역 간의 협력이었다. 이 선택은 경제의 이익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정치, 안전, 전략 모두를 고려한 것이었다. We see a lot of countries now coming together to form regional organization. Once a regional organization is formed, then other regions,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rests, have to form regional organizations also. Вот.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это скорее все-таки так же, как и глобализация, скоре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отому что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вот эти недостатки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для более слаб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전쟁 후 유럽 각국은 서로의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큰 프랑스와 독일, 바로 이 국가들로부터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2차 대전 발발 이전 1100여 년 동안 무려 200여 차례에 달하는 전쟁을 치렀던 적대적 관계의 이웃 국가였다.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벌인 셈이다.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는 1930년부터 마지노선을 구축했고 변방에는 대포를 설치한 망루를 세웠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두 나라는 역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고 오래된 원한을 잊을 수 있는 정치적 지혜를 깨닫게 된다. Am Ende 1945 haben Deutsche und Franzosen keinen Zweifel mehr daran gehabt, dass dieser Gegensatz nicht nur beide Länder furchtbar geschwächt hatte, sondern Europa insgesamt. Die Bereitschaft aus dieser Geschichte. Et ça a commencé un peu doucement dans les années 60, puis ça s'est amélioré dans les années 70, 80. Moi, j'étais tout à fait l'ami du chancelier.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아데나워와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오던 양국 간의 원한을 풀고 유럽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돼서 시작한 유럽연합은 통일된 시장, 통일된 화폐, 공동으로 주최한 의회부터 군사력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지역연합체를 세상에 선보였다. 유럽연합의 평화적인 발전은 새롭게 태어나는 대국의 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Sie ist gewissermaßen der Versuch, einen international relevanten Akteur auf einem anderen Weg als dem der klassischen Bildung eines großen Staates zu gehen, in dem sich eine Reihe von Staaten verbinden. Das heißt, perhaps learning from its own experience, particularly of the last century, Europe is pioneering in creating supranational structures on the basis of consensus and acquiescence, acceptance. And I think that is, in the long run, the way probably the world will be organized. 역사는 새로운 세기로 진입했다. 국제시장은 세계를 하나로 단단히 결합됐으며 강대국 간의 상호작용과 의존 관계는 더 긴밀해졌다. 국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 혹은 발전을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에 의해 국제체제를 파괴하거나 권력으로 패권을 쟁취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사상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일 뿐이다. 평화와 발전은 이제 세계인의 화두가 됐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길을 따라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강대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Un régime doit être adapté au pays et au peuple. On n'a pas le même régime. Les Anglais n'ont pas la même démocratie que les Français. Les Français n'ont pas la même démocratie que les Italiens, etc. То есть т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дать наи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своих граждан. And we can explain it in part, but not completely. Ultimately, it might be cultural. 한 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진화 과정에 비유했다. 처음엔 4발로 기는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다음엔 2발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으며 500여 년 동안은 뛰는 듯 빠른 발전을 보였다. 그중 마지막 100년은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강대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강대국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강대국은 어떤 모습일까? That means assuming leadership, for example, on things like climate destabilization or the need to stabilize climate. It means dealing with the poverty issue. Be willing to share its decision-making with others, to proceed by persuasion and not by coercion. Et l'arrivée donc d'une grande puissance civilisée avec une grande tradition culturelle, intellectuelle remontant à son origine, c'est un bienfait pour notre planète. 我认为真一个大国必须具备2方面，就是物质的和精神的。Ideal world power
should be one which sees its interest, its national interest, in a broader perspective, which realizes that it will be successful if it combines soft power of attraction with its hard power. 강대국이 되기 위한 비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세계의 현실을 고려하며 움직일 때 강대국이 탄생될 수도 있고, 인류가 진리를 깨우쳐야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인류의 노력이 현재의 강대국과 과거의 강대국의 미래에 밝은 빛이 돼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500년) 전 인류는 바다가 있었기에 세계의 무대를 건설할 수 있었다. (500년) 후 인류는 하늘이 있기에 세계의 무대를 축소할 수 있었다. 이제 문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계는 작아졌다. 또한 세계는 커지기도 했다. 1961년 가가린이란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우주 공간을 누비고 다녔다. 한 달 후 미국의 앨런 세퍼드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광을 얻는다. 그는 우주를 거닐며 이 말을 반복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땅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높고도 맑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은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저 구름 위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곳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자라는 곳일까? 아니면 경쟁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일까? 모든 사람들이 국가 간 서로 대치했던 옛 시절의 편견을 버린 것은 아니다. 아마도 향후 500년 동안 혹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세계는 더욱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21세기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평화의 세계, 화합의 세계,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